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자입니다. 올해로 63살이 되었어요.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봄이면 노란 개나리꽃이 피고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는 그런 예쁜 마을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핀 꽃들에게 물을 주고 텃밭에서 무와 배추도 기르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제 외동아들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경수는 제 눈에 늘 어린아이 같아요. 키 크고 잘생긴 아들이지만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며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이 꼭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예요. 어머니, 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경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네, 어머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아이고, 그래? 축하한다. 우리 아들.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근데 어머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응? 뭐가 더 있단 거니?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꽃이 피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산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도시에서 살던 젊은 사람들이 이 조용한 시골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이니? 너희가 여기서 살아도 괜찮겠어? 네, 어머니. 영희도 동의했어요. 회사도 그쪽으로 이직이 가능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영희라.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의 이름이죠.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어머니가 집 깨끗이 청소해 놓고 기다릴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에 내려갈게요. 그때 영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였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며느리도 잘 챙겨줘야지. 그날부터 저는 집 안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장롱 속 이불도 꺼내 빨고 창문도 반짝반짝 닦았죠. 마당에 있는 꽃들도 더 예쁘게 가꾸고 텃밭도 정리했어요. 새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영자야, 우리 경수가 장가를 간대. 어머, 축하해. 결혼하고 나서 여기로 내려와 산대. 정말? 그럼 얼마나 좋아. 매일 아들 얼굴 볼 수 있겠네. 친구들도 저와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특히 며느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앤데? 예쁘대? 성격은 어때? 저도 궁금했지만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했죠. 곧 만나보면 알겠지. 착한 며느리였으면 좋겠어.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 안팎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점심으로 경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이고 밑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죠.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정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마당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드디어 왔구나. 마당으로 나가보니 하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경수가 내렸고 조수석에서는 한 여성이 내리고 있었죠. 키가 크고 날씬한 여성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참 단아해 보였죠. 어머니, 경수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어이구, 우리 아들. 잘 왔니? 경수의 등을 몇 번 토닥이고 나서야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예뻤어요. 눈이 크고 둥그렇고 콧날이 오뚝했죠.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 참 귀여워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영희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영희가 공손히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맑고 청아했어요. 저는 영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어서 와.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지? 셋이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수와 영희는 짐을 풀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더라고요. 어머니 집이 참 깨끗하네요. 꽃도 예쁘고. 영희가 말했어요. 그래. 너희 올 거라고 열심히 준비했단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여기서 살게 되니까 전기세랑 수도세 같은 관리비는 저희가 낼게요. 경수가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아들 내외의 성의가 고마웠거든요.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의 고향이 경상도라는 것, 경수와는 회사 동료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시골 생활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등을 알게 됐죠. 영희는 음식도 맛있게 먹고 제가 하는 말에도 잘 웃어주더라고요. 착한 며느리를 얻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경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은 저희가 마을 구경도 하고 장도 좀 보려고 해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그래, 좋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자꾸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될 사람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이제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날들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할지를.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아들 경수와 며느리 영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죠. 아침이면 영희가 일찍 일어나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영양죽을 끓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영희의 정성이 느껴지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는 참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하고 생각했죠. 경수도 쉬는 날에는 틈틈이 집안일을 도왔어요. 어머니, 제가 빨래 널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죠. 영희가 세탁기를 돌릴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빨래는 한 번에 모아서 해요. 그래야 전기도 아끼고 좋잖아요. 처음에는 그저 영희가 살림에 관심이 많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영희가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텔레비전 보실 때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어떨까요? 소리가 클수록 전기를 많이 먹는데요. 순간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손빨래를 하려고 하니까 영희가 말리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세탁기를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저는 속으로 내가 평생 손빨래로 살림해 왔는데
하고 생각했지만 영희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아서 그냥 따랐어요. 더 놀라운 일은 밥을 지을 때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주방에 가보니 밥통이 꺼져 있는 거예요. 영희야, 밥통이 왜 꺼져 있니? 제가 물었더니 영희가 대답했어요. 아, 어머님. 밥통을 계속 켜두면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먹을 때만 데우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죠.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찬밥을 먹어야 했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찬밥을 먹는 게 힘들어졌어요. 특히 추운 겨울날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는 게 쉽지 않았죠. 영희야, 오늘은 좀 따뜻한 밥을 먹고 싶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영희가 대답했죠. 어머님, 요즘 전기세가 너무 비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찬밥도 건강에 좋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영희의 절약 습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놀라서 욕실에서 나왔더니 영희가 미안한 듯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온수기를 잠깐 껐어요. 5분만 샤워하면 전기를 아낄 수 있대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조금만 더 참자. 에어컨 사용도 큰 문제였어요. 무더운 여름날 저는 에어컨을 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영희가 말리는 거예요. 어머님,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틀면 어떨까요? 전기세가 훨씬 적게 들어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 하지만 또 참았어요. 대신 시원한 물을 마시며 더위를 달랬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은 뭘 아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잠을 설치기도 했죠. 하지만 경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또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경수와 영희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어머니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 경수가 걱정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영희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오빠. 어머님도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많이 아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참기 힘들어졌어요. 찬밥을 먹을 때마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할 때마다, 더운 여름날 선풍기 바람만으로 버틸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영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영희야, 우리 오늘은 밥 좀 따뜻하게 먹을 수 없을까? 그러자 영희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전기세 고지서 보셨어요? 저번 달보다 훨씬 줄었어요.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면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틀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 어머니, 그러니까 경수의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일이에요. 시집와서 고생할 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죠. 미자야,
찾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나도 뭔가 해야겠어. 하지만 지혜롭게. 그렇게 저의 은밀한 반격이 시작되었답니다. 세월이 흐르는 줄 모르고 몇 달이 지나갔어요.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저의 몸도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죠. 특히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걷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이 밝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죠. 저는 힘겹게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역시나 밥통은 꺼져 있었고 찬밥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숨과 함께 찬밥을 한술 뜨는데 갑자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그 소리를 듣고 영희가 주방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진심을 믿기 힘들었죠. 괜찮아. 그냥 허리가 좀 아파서. 제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영희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병원비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참기 힘들었죠.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제가 대답하자 영희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영희가 내 건강을 걱정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영희가 돌아와서 한 말이 이거였거든요. 어머님 버스 시간표를 확인해 봤어요. 10분 후에 버스가 와요. 서둘러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버스를 타고 간다고? 네, 어머님. 요즘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요. 버스를 타면 훨씬 경제적이에요. 영희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불만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저는 또 참았어요. 내가 먼저 나서면 집안 분위기만 나빠질 거야. 결국 저는 영희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걸음을 뗄 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왔지만 저는 꾹 참았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온몸을 떨게 만들었어요. 드디어 버스가 왔고 우리는 올라탔어요. 하지만 좌석은 모두 차 있었고 저는 서서 가야 했죠. 버스가 움직일 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왔어요. 영희는 제 옆에서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고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허리 디스크가 의심된다며 MRI 촬영을 권했지만 영희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 다음에 하자고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을 참느라 애썼어요. 허리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희가 뭐라고 말을 걸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이렇게는 못 살아. 더 이상은 안 돼.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어.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찬밥을 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먹었죠. 영희가 어머님 밥 데워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아니, 괜찮아. 이대로 먹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제 마음 속에는 작은 불꽃 같은 것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복수의 불꽃이었죠. 기다려라. 영희야.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저의 은밀한 반격이 시작되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가서 밥통 스위치를 켰죠. 따뜻한 밥 냄새가 주방에 가득 찼을 때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영희가 주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영희야. 오늘은 내가 일찍 일어나서 밥을 했어. 따뜻한 밥 먹으면서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영희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겠어. 그렇게 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더 이상 예전의 저는 아니라는 것.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영희의 극단적인 절약에 순순히 따르지 않기로 한 거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은근히 그리고 교묘하게 제 뜻을 관철시키기로 했어요.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말이에요. 밤새 잠을 설치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영희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은 접었죠. 아니야. 말로 해봤자 소용없어. 직접 겪어봐야 알 거야. 첫 번째 작전은 샤워 작전이었어요. 영희가 매일 아침 샤워를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게 옳은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영희가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보일러실로 향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보일러 스위치를 내렸죠. 그 순간 마치 제가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욕실에서 영희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거실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어머님 갑자기 찬물이 나와요. 보일러가 고장난 것 같아요. 영희가 젖은 머리로 나와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꾹 참았죠. 아이고. 그래? 어쩌면 좋아. 내가 나중에 AS 센터에 전화해 볼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연기를 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런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자 영희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해요, 어머님. 왜 자꾸 샤워할 때만 찬물이 나오는 걸까요? 영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안함과 동시에 작은 승리감을 느꼈죠. 글쎄다. 보일러가 오래돼서 그런가? 저는 모르는 척 대답했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두 번째 작전은 에어컨 작전이었어요. 영희가 외출할 때마다 저는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약간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았죠.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영희가 돌아올 때쯤 저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마치 범죄 현장을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과정이 즐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집안이 시원하네요. 창문 열어두셨어요? 영희가 물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대답했죠. 응. 바람이 시원해서 좀 열어뒀지.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나도 이제 연기를 할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식으로 몇 주가 지나자 영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제 알겠지? 극단적인 절약이 얼마나 힘든 건지. 어머님, 이상해요. 전기 사용량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희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순간 마음이 아팠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요즘 전기세가 많이 올랐다던데 그래서 그런가? 저는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짓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겪었던 불편함과 서러움을 떠올리면 또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경수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 행동이 너무 티가 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별일 없는데. 그냥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죠. 사실 제 마음 속에는 작은 승리감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영희의 극단적인 절약으로 인해 제가 겪었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더 큰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죠. 세탁기 작전이었어요. 이 작전을 생각해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영희는 세탁물을 모아서 한 번에 빨래를 했는데 저는 조금씩 자주 돌리기 시작했어요. 세탁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어요. 어머님, 세탁기를 자주 돌리시는 것 같아요. 모아서 한 번에 하면 어떨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죠. 아이고,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자꾸 깜빡해. 미안하다. 저는 멋쩍은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이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또 다른 작전은 냉장고 작전이었어요. 영희가 냉장고 온도를 높게 설정해 놓으면 저는 몰래 다시 낮추곤 했어요. 음식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걱정마저 즐거움으로 바뀌었죠.
어머님, 냉장고가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음식이 얼어버려요. 영희가 말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죠. 그래? 내가 잘못 만진 것 같네. 미안해. 저는 미안한 척 대답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 무서웠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영희의 얼굴에 점점 더 스트레스 받은 표정이 역력해지는 걸 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제가 하는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영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모든 게 들통난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어요. 영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집안일도 그렇고 전기세 문제도 그렇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순간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고 들었죠. 어머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정말 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 행동들이 결국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영희야. 저는 천천히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죠. 우리 둘 다 조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 그리고 그로 인해 영희가 겪었을 혼란과 스트레스,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만을 고집했던 거야. 이제부터 우리 진심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제 안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영희를 꼭 안아주었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차가운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너무 절약에만 신경 쓰다 보니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영희의 말에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야, 영희야. 내가 더 잘못했어. 내가 이 집을 위해 노력하는 걸 알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어요. 그 눈물 속에는 그동안의 오해와 아픔, 그리고 후회가 담겨 있었죠. 어머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우리 이제부터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보는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절약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영희야. 내 방식만 고집하려고 했던 게 미안해.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전기 사용에 대한 서로의 입장, 집안일에 대한 생각들,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했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영희의 절약 습관이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어머님, 저희가 나중에 집을 사고 아이도 낳고 싶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했어요.
영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랬구나. 우리 영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내가 미처 몰랐네. 저도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머님께서 불편해하시는 줄 알면서도 제 방식만 고집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한 약속도 만들었죠. 영희야, 우리 이제부터는 적당히 아끼면서 살자.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찬밥을 먹는 건 좀 아니잖아. 제가 말했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어머님을 힘들게 해드릴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영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영희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잖니.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 껴안은 채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죠. 마치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꼭 따뜻한 밥 해드릴게요. 찬밥 드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영희야,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내가 절약하려는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모든 걸 돈으로만 따지면 안 돼.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도 중요하단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제가 너무 돈에만 집착했네요. 앞으로는 가족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함께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죠. 영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실 저희 집이 어릴 때 많이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돈 때문에 자주 다투시는 걸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것 같아요. 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의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지만 영희야, 이제 너에게는 우리가 있잖니. 우리 가족이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영희가 활짝 웃었어요.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좋은 가족이 생겨서 행복해요. 그 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영희는 여전히 절약을 하지만 예전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았죠. 적당히 아끼면서도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영희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전기장판 깔아드릴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괜찮아? 네, 어머님. 건강이 최고 아니에요? 전기세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희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또 어느 날은 제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영희가 주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소고기를 사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서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야, 소고기는 비싼데 괜찮아? 네, 어머님. 가끔은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야죠.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변화해 갔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워갔죠. 가끔은 의견 차이로 다툴 때도 있지만 이제는 금방 화해하고 타협점을 찾아요. 경수도 우리의 변화를 느꼈는지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영희야. 요즘 우리 집 분위기가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두 분이 서로 많이 가까워지신 것 같아 보기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와 영희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그동안의 우리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완벽한 존재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채워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우리 가족은 이제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죠. 솔직한 대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랑. 이것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든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순입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어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제 인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우리 부부의 첫 가게였죠.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가게였지만 우리에겐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제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고 우리의 작은 가게는 사랑으로 가득 찼었죠. 손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학생들이 방과 후에 들러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 떠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그 아이들 중 몇몇은 성인이 되어 가끔 찾아와 그때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조금씩 돈도 모이고 단골 손님도 늘어갔죠. 그러다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큰 선물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들 만혁이었죠. 만혁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새 식구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나요? 만혁이가 10살 되던 해 겨울,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어요. 처음엔 과로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병원에 실려간 남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더니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가난 말기래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미순아, 미안해. 만혁이, 잘 부탁해. 넌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만혁이를 꼭 안고 밤새 울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죠. 이제 제가 가장이 되어 만혁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 혼자 아들을 키우며 장사를 해야 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했죠. 만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잠깐 시간을 내어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먹이곤 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 늦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만혁이를 위해 버텨야 했어요. 가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면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넌 할 수 있어. 그 말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냈죠.
만혁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하기도 했어요. 혼자 애 키우기 힘들 텐데 새 아버지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만혁이에게 새아버지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았고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힘들 때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힘을 냈어요. 세월이 흘러 만혁이는 어느새 훌쩍 자랐어요. 착하고 공부도 잘했죠. 선생님들도 만혁이를 칭찬하셨어요. 어머니, 만혁이 정말 착하고 똑똑해요. 앞으로가 기대돼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제가 한 몸 바쳐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란 지금도 생생해요.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모두들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때 느낀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대학에 입학한 만혁이를 보며 이제 좀 편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법은 없나 봐요. 만혁이가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뜻밖의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아직 학생인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죠. 마녀가 너무 이른 거 아니니? 공부도 다 못 끝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렸어요. 하지만 만혁이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사랑에 빠진 젊은이의 열정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제 말은 만혁이의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엄마, 저 정말 사랑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만혁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죠. 그쪽 집에서도 반대했다고 해요. 너무 이른 결혼이라며 만류했다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나 봐요. 결국 만혁이는 결혼을 강행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내 아들의 선택을 믿어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결혼식 날 예식장 입구에 서 있는 만혁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턱시도를 입은 만혁이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데 벌써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구나. 축하해야 할 순간인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죠. 식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내 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거야. 축하해줘야 해.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마녀가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가 늘 응원할게. 만혁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죠. 그 미소를 보니 잠시나마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결혼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결혼 초 만혁이 부부는 제 집에서 살았어요. 신혼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며 잠시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좋았죠. 아들 곁에서 새 살림 시작하는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새 식구가 온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이불도 준비했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공손하고 착한 아이 같아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죠. 식사 준비도 돕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 복이 있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젊은 감각으로 만든 요리는 새로우면서도 맛있었어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를 내밀 때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치 딸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만혁이도 행복해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세 식구가 둘러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만혁이의 직장 이야기, 며느리의 친구들 얘기, 제 옛날 이야기. 그렇게 웃음꽃을 피우며 보낸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점점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상냥하고 부지런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살림은 뒷전이고 맨날 놀러 다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며느리는 이미 밖에 나가고 없고 저녁 늦게 들어오곤 했죠. 처음엔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점점 그 횟수가 잦아졌어요. 집에 있을 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제가 뭘 부탁하면 짜증을 내곤 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젊은 애들이라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속상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김치를 담그려고 하는데 며느리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전부터 우리 집 김장은 가족이 다 같이 하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만혁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김장을 하며 추억을 쌓았었죠. 이제 며느리와도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 기대했었는데 며느리의 대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김치를 담가요?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단순히 김치 담그기를 거절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 같아 너무 서운했어요. 김치 맛보다는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오는 정을 느끼고 싶었는데 며느리에겐 그저 귀찮은 일일 뿐이었나 봐요. 세대 차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간극을 느꼈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만혁이한테 이런저런 말을 해서 저와 아들 사이를 멀어지게 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우리 살림에 너무 간섭해.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저 며느리가 살림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가르쳐 주려 했을 뿐인데 그게 왜 간섭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며느리에게 빨래 개는 법을 알려주려 했어요. 이렇게 하면 옷이 구겨지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어머니, 저도 알아요. 제 방식대로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그저 도와주려고 한 건데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만혁이는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졌어요. 예전에는 엄마라고 부르면서 다정하게 불렀던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와서도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엄마 나왔어. 라고 외치며 들어오던 아들의 모습이 그리워졌어요. 지금은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해요. 식사 시간에도 예전의 화목한 분위기는 사라졌어요.
만혁이와 며느리는 서로 얘기하느라 바쁘고 저는 그저 옆에서 밥만 먹어야 했죠. 가끔 대화에 끼어들려고 해도 둘은 대충 대답하고 다시 자기들끼리 얘기하곤 했어요. 마녀가 오늘 회사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와요. 며느리에게 오늘 뭐 했니? 라고 물어봐도 별로 한 거 없어요. 라는 대답뿐이에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어 그저 밥만 먹어야 했죠. 옛날에는 식사 시간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만혁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곤 했었죠.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꿈만 같아요. 식탁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먼 곳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쓸쓸해졌어요. 내 집인데,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마치 제가 이 집에서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만혁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며 우리 아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니? 라고 중얼거리곤 했죠. 그때는 제 품에 안겨 잠들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낯선 사람 대하듯 해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죠.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창피하고 만혁이에게 직접 말하자니 더 멀어질까 두려웠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참고 또 참았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다짐하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만혁이와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가족다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 올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롭게 느껴졌어요. 결국 둘은 따로 나가 살겠다며 이사를 갔죠. 만혁이가 짐을 싸는 걸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문턱을 넘어가는 만혁이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울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더 외롭고 서러웠어요. 그 후로 만혁이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잘 안 받았죠. 처음엔 매일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점점 전화권은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중엔 반년에 한 번 통화하기도 힘들었어요. 한 번은 독감에 걸려 며칠째 알아누웠는데 너무 힘들어서 만혁이에게 연락했어요. 마녀가 엄마가 많이 아파. 좀 와줄 수 있니? 어머니, 제가 지금 회사에서 너무 바빠요.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오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남처럼 굴다니. 저는 매일 울면서 지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보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죠. 밤마다 만혁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며 그리워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 다르게 해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동네 사람들 모임에 가보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음이 나아질까 싶어서요. 하지만
다들 손주 자랑하는 걸 듣고 있자니 더 서러워져서 그만뒀어요. 우리 손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결국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 옛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안부를 물어주시곤 했어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었죠.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만혁이가 연락할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도 저녁이 되면 또 실망하곤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가끔은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옛날에 샀던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거예요. 남편 살아있을 때 어렵게 모아 장만했던 땅인데 솔직히 잊고 있었어요. 그 땅을 살 때만 해도 이게 뭐가 되겠어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니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거였네요. 보상금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땐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거죠.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꿈을 꾸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만혁이에게 줘야 할까 아니면 나 혼자 써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돈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 들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됐어요. 그래도 우선 만혁이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모르게 할 순 없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만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거는 전화라 가슴이 두근거렸죠.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뒤에 만혁이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약속한 날 만혁이와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그들을 마주한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만혁이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불효했어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왔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글썽이는 며느리의 모습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어요. 그 순간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내 아들, 내 며느리가 돌아왔구나 싶어 너무 기뻤어요. 그 뒤로 만혁이 부부는 자주 찾아와 살뜰히 챙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집 청소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왔죠. 만혁이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항상 사왔고 함께 산책도 나갔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행복이 찾아올까 기대에 부풀었어요. 밤에 잠들 때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났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만혁이와 며느리가 자꾸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처음엔 넌지시 재개발 얘기를 물어보더니
나중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만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사업을 하나 구상 중인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2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사업을 한다니 기특하다는 생각에 선뜻 돈을 빌려주었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또 돈을 요구했어요. 어머니, 아이를 갖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불편할 것 같아요. 5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평생 효도할게요. 손주를 갖고 싶어 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손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그래서 또 돈을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엔 망설이며 거절도 해봤어요. 하지만 만혁이와 며느리는 계속 조르고 달래더라고요.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아서 꼭 갚을게요. 이런 말에 넘어가 조금씩 주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통장 잔고는 반 토막이 났어요. 10억이 넘던 돈이 어느새 5억도 채 안 남게 된 거예요. 돈이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니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을 위해 쓰는 거니까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돈을 줄 때마다 만혁이 부부는 극진히 효도한다며 온갖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매일 찾아뵐게요. 어머님 건강 꼭 챙기겠습니다. 이런 말들이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이제 정말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돈만 받고 나면 연락이 뚝 끊겼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던 게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대답뿐이었죠.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서운했던 건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만혁이에게 연락했더니 해외여행 중이라며 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준 돈으로 여행 갔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 돈으로 여행을 가다니 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더 서운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이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써버리는 게 맞나 싶었죠. 후회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내 자식인데 라는 생각에 계속 참았어요.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올 때마다 또 기대를 하고 실망하고 그 과정을 반복했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치면서도 내일은 달라질 거야 하고 믿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만혁이 부부의 연락은 뜸해졌고 제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만 갔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 내 며느리니까. 그들이 언젠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만혁이가 또 돈을 빌리러 왔어요. 이번엔 집을 사겠다며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만혁이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따뜻함이나 죄송함은 없고 그저 뭔가를 얻으려는 듯한 냉정한 눈빛이었죠. 만혁이는 거실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꺼냈어요. 어머니, 우리 애기도 생겼는데 이제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나중에 어머니 재산 다 저희 거 될 텐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뭔가가 확 깨닫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안개 속을 헤매다 갑자기 맑은 하늘을 보게 된 것처럼요. 이 사람들은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돈줄로만 여기는구나. 그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갑자기 찾아와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빌던 모습, 자주 찾아와 살뜰히 챙기던 모습, 효도하겠다며 하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들에게 나는 그저 돈을 뽑아낼 수 있는 ATM기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되니 너무나 큰 상처와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꾹 참았어요.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능한 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녀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줄 돈이 없어. 나도 늙어서 병원비도 들고 살아갈 돈이 필요해. 너희 둘이 열심히 살아보렴. 그 말을 듣고 만혁이 부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의 온화하고 다정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과 실망감이 역력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만혁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가는 걸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둑어둑해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참을 울고 또 울었어요.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지난 세월, 그의 결혼을 반대하지 못하고 허락했던 순간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최근의 일들까지 모든 기억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그 후로 만혁이 부부에게서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이제와 돌아보니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으로 자식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자식이기만 하면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만혁이 사진을 보며 울기도 했고, 길에서 우연히 만혁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들과 어머니가 다정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아가려고 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어요. 작은 화분에 꽃도 가꾸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외롭지 않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가끔 제가 운영하던 분식집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곤 해요. 그때 제가 떡볶이를 만들어주면서 아이들 고민도 들어주고 격려도 해주곤 했었죠.
그 아이들은 지금 어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었어요. 물론 가끔 만혁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엔 더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그 아픔조차도 제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어요.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이해,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함에서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부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돈에 눈이 멀지 마세요. 물질적인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진심 어린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남는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과 부모님 모두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랑과 관심을 주세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생길에는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지나갈 거라는 걸 믿으세요.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아픔을 이겨내고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